안녕하세요. 국내 범죄 사건을 다루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24년 9월 18일 밤 9시 인천 부평 119 센터에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여기 고깃집 식당인데요. 제 동생이 사고를 당했어요. 손님이 많아서 피곤했는지 갑자기 픽 하고 쓰러졌거든요. 근데 하필 숯불리로 넘어져서 어쩌죠? 신고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뜨거운 숯불이로 넘어졌다 심각한 화상을 입었겠죠. 구급대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도착해서는 피해자 오빠의 안내를 받아 식당 2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불을 덮은 채 바닥에 누워있는 여성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 식당의 주인 35살 염인선 씨였죠. 그런데요, 2층에 살이 탄 듯한 역한 냄새가 진동했어요. 또한 인선 씨는 큰 충격을 받은 듯 미동조차 없었고요. 미약하게 숨을 쉬곤 있었지만 의식은 없습니다. 급히 대원이 응급조치를 하려고 이불을 걷어낸 순간 표정이 굳어버립니다. 그녀의 가슴과 배를 포함한 상반신 전체가 불에 그을린 듯 새까맣게 타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상처를 빠르게 스캔한 구급대원은 단번에 수상함을 감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한국 고깃집에서 쓰는 동그란 화로 지름이 한 20cm 정도죠. 그 위로 넘어졌다는 건데 그럼 뜨거움에 바로 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슴과 배까지 화상을 입는다? 심지어 부상의 정도도 너무 심각했어요. 피부가 이미 수포로 뒤덮었고요. 중요 장기마저 기능을 멈춘 상황이었죠. 구급대는 그녀를 즉각 응급실로 이송합니다. 그런데 의료진 역시 당황했어요. 아니, 도저히 일반 병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그녀는 서울에 있는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안타깝게도 끝내 이틀 만에 사망 판정을 받습니다. 이때 구급대는 도저히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라는 판단하에 사건을 경찰에 인계합니다. 수사팀은 우선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들부터 파악했죠. 식당에는 총 7명이 있었습니다. 1명을 빼고는 모두 인선 씨 가족과 친인척들이었어요. 얼마 전부터 식당 일을 도와주고 있었죠. 먼저 식당의 1층에는 사망한 인선 씨의 친오빠와 또 사촌 언니가 있었습니다. 예약 손님 맞이하고 서빙하면서 바쁘게 일하던 중이었어요. 2층에 올라가 보면 인선 씨의 이모 79세 심 씨와 함께 그녀의 2딸과 아들, 그리고 이모의 지인 40대 박 씨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1층에 있던 그 사촌 언니 역시 이모 심 씨의 딸이에요. 경찰은 이들에게 사고 경위를 묻기 시작했죠.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한 명은 인선이가 너무 피곤해서 쓰러진 것 같아요 라고 말했고요. 또 다른 이는 그날 숯불을 옮기다가 발이 딱 걸렸어요. 또 다른 사람은요. 우리가 함께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혼자 일어나다가 갑자기 불이로 넘어졌어요. 아니, 무슨 상황이에요? 다들 현장에 같이 있던 거 아니에요? 왜 말이 다 다르죠? 게다가 명확한 답변도 아니고 두루뭉술하게만 말하더라고요. 특히나 가장 이상했던 건 친오빠의 태도였습니다. 자기 동생이 지금 갑자기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놀라거나 동요하는 기색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친척이지만 그래도 인선 씨 오빠, 직계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일단 그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으리라 판단을 했죠. 근데 여기서 오빠 염 씨는 자기는 1층에 있어서 그냥 잘 모르겠다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사실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의지도 별로 보이지 않고요. 이 사건 정말 기이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결국 이들이 분명 단체로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죠. 그럼 먼저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의 현장을 되짚어볼까요? 그날 2층엔 손님이 없었고요. 또 동시에 아주 말끔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는데 오히려 그 점이 이상해요. 아니, 방금 화로 위로 사람이 쓰러졌는데 어질러진 게 별로 없다고요? 심지어 2층 어디서도 숯이 담긴 화로 자체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직감적으로 경찰은 현장을 정리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의심이 점점 짙어지던 순간 경찰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러요. 2층 천장에 CCTV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는 이 온 가족이 합심해서 반드시 숨겨야 했던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인 9월 18일 오후 4시, CCTV 속에는 이모 심 씨와 그녀의 세 자식, 그리고 지인 박 씨, 이들이 모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모 심 씨의 감독 하에 커다란 철제 프레임을 하나 설치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 마치 선반장으로 쓸만한 크기예요. 근데 성인 키 정도의 높이죠. 규모가 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반은 없고 그냥 뼈대 프레임만 있는데요. 심지어 이걸 이렇게 세워두는 게 아니라 바닥에 눕혀서 두더라고요. 소름 돋는 장면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영상에서 인선 씨가 이모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스스로 철제 프레임 위로 올라가더니 엎드리는 거예요. 이 모습이요, 마치 대형 고기 그릴에다가 사람을 눕힌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있던 사촌들이 그녀의 손과 발을 단단히 묶어요. 이제부터 정말 상상도 못할 고문이 시작되는데요. 그녀가 누워있는 그 철제 프레임 밑으로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숯이 담긴 화로였습니다. 거기서 막 열기가 치솟잖아요. 인선 씨가 그걸 견뎌내면서 막 힘겹게 몸부림쳐요. 그러다 경련을 일으키고 잠시 혼절하거든요. 바로 이때 이모 심 씨가 나서더니 머리채를 잡고 그녀의 뺨을 때리면서 억지로 깨우고 있었죠. 와, 마치 사람을 산채로 태우는 듯한 이 행위가 무려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1층에서 일하던 친오빠와 사촌언니, 이들 역시 수시로 올라와서 이 고문을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인선 씨는 그 고문을 당하는 내내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몇 시간을 버티던 인선 씨가 결국 완전히 의식을 잃은 듯 미동이 없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심 씨는 약한 척 하지 말라 이런 듯 뺨을 세차게 때려요. 근데 더 이상 반응이 없었죠? 이거 심각한데? 심 씨와 일당이 서둘러 그녀를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급하게 인공호흡하고 살려내려 했어요. 동시에 뜨거운 몸에 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식히려고 했는지 찬물을 적신 수건을 가져와서 몸에 덮어줘요. 그 외에도 화상 부위에 생고기를 올려놓는 행위를 합니다. 아니 이게 왜 이러나 싶은데 상황이 워낙 긴박하니까 그 고기를 구려는 게 아니라 열을 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이런저런 처치를 했지만 정작 신고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이 지나서야 친오빠가 119에 전화를 했는데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이들은 재빠르게 현장을 정리합니다. 이 모습이 모두 CCTV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철제 프레임, 숯불 다 치우고 또 오빠는 인선 씨의 핸드폰을 숨기는 장면까지 완전 비밀을 다 은폐하고 있는 거죠. 경찰은 이 결정적인 증거를 토대로 이모 심 씨와 함께 현장에 있던 모두를 체포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영상 속에서 주범으로 보였던 이모 심 씨에게 신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해요. 나는요, 저 애 몸에 붙은 악귀를 쫓아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고문이라뇨? 형사님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거 아주 신성한 의식이라고요. 모든 게 퇴마 과정이었다는 아주 황당한 답변입니다. 근데 더 기이한 건 공범들의 반응이에요. 이들 역시 심 씨에게는 죄가 없다면서 특히나 딸들은 자기가 대신 죄를 떠안겠다고 나섭니다. 게다가 심 씨를 두둔하는 건 딸들만이 아니었어요. 인선 씨의 사망 소식을 듣고 경찰서를 찾아온 어머니 심복순 씨마저 뜻밖의 태도를 보입니다. 죽은 딸보다 언니 심 씨 편에 선 거예요. 우리 언니는요, 제 딸을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벌을 주려면 차라리 저한테 주세요. 이게 어쩐 일인지 모든 가족과 친척들은 심 씨에게 맹목적으로 믿음과 복종을 보였어요. 이게 마치 교주를 감싸는 신도들을 연상케 했고요.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왜곡된 믿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죠. 이모 심씨, 그녀는 39년 전 신내림을 받은 무당입니다. 참고로 해외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의 무당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들은 소위 샤머니즘 안에서 인간과 신의 중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한테 간절히 빌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불행이나 병을 피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일부 한국 사람들은요, 결혼을 앞두거나 또는 해가 바뀔 때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묻곤 해요. 한국의 토속 신앙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심 씨는 30대 젊은 나이부터 무당을 자처했어요. 작은 법당을 차려놓고 신도들까지 모집했는데 대부분은 가족들이었죠. 특히나 친자식 4명을 비롯해서 동생 복순 씨, 그리고 그녀의 아들 염 씨, 또 지인까지. 신도는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강한 카리스마 때문에 사람들을 홀린 걸까요? 심 씨는 귀신이 자기 몸에 들어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치유가 가능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죠. 사실 이런 건 무당의 전형적인 멘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줄 알아? 다 전생의 업보 때문이야. 너 이거 풀려면 신한테 빌어야 돼. 굿도 공양도 해야 돼. 안 그러면 너 평생 아군에 시달릴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녀의 자식들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굴레 속에 살았습니다. 철저한 세뇌로 인해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당했고요. 하물며 결혼조차 허락되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된 후에는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무상으로 일을 하면서 사실상 좀 노예처럼 산 거죠. 물리적인 학대도 있었는데요. 큰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컨테이너에 가둬놓고 다른 자식들한테 폭행을 지시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일주일째 감금을 했고요. 이렇게 수년간 이어진 세뇌와 폭력 속에서 이 네 자식들은 완전히 종속되어 있던 겁니다. 한편 진짜 무당인지 교주인지 헷갈리는 이 심씨, 그녀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수시로 죄를 고백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대규모 구판을 열었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라면서 수시로 뜯어낸 거예요. 근데 신도들은 그냥 복종하고, 그래서 돈이 없으면 대출받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서 죽기 살기로 돈을 마련해 옵니다. 그렇게 계속 이제 상납을 받으니까 심 씨는 꽤 부자가 됐죠. 혼자서 부동산 매입하고 또 제주도의 대형 식당과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부유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오래전부터 거슬리는 존재가 한 명 있는데 그게 바로 피해자 인선 씨였어요. 완벽하게 세뇌된 그녀의 엄마, 오빠와 달리 인선 씨는 엔간해선 이모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 씨는 이걸 늘 위험 요소로 여겼고 어떻게든 그녀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고 했죠. 동시에 그녀 엄마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 딸 인선이는 악귀가 들었어. 저녀는 지 아빠한테 성적 욕망을 품고 있어. 정말 말도 안 되는 망언이죠. 아니 어떻게 이모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냐고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인선 씨가 엄마를 칼로 찔러 죽일 거래요. 너무 섬뜩한 예언입니다. 또 인선 씨가 전생에 친오빠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 근데 그때 죽은 태아의 혼령을 달래야 한다. 라면서 또 구판을 제안합니다. 그 구판을 위해 가족들은 또 현금을 갖다 바쳐야 하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생각해보면 심씨 이 여자, 자기도 식당을 운영하고 벌만큼 벌지 않았나요? 실상은 좀 달랐습니다. 코로나가 닥치면서 손님이 뚝 끊겼고 재정이 힘들어졌어요. 또 당시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 16억 원입니다. 매달 이자로 700~800만 원이 나가다 보니까 삶이 점점 빠듯해진 거죠. 심 씨는 이렇게 궁지에 몰리자 신도들을 불러 모았고 또 새로운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는데요. 불행의 원인을 신의 노여움으로 돌렸어요. 모든 게 다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야 다 업보라고. 이렇게 가면 당신들까지 다 망해. 내가 나서서 기도를 할 테니까 정성을 보여 좀. 그날 이후 매달 구판이 벌어졌고요. 그렇게 신도들이 갖다 바친 돈이 1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심 씨는 이 정도로 성에 차지 않았죠.
또 다른 돌파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에 그리고 오랫동안 더 큰 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기발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녀의 동생, 그러니까 인선 씨의 엄마는 오래전부터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2007년 문을 연 이래 이 가게가 꽤 잘 됐습니다. 주말에는 예약이 꽉 찰 정도였고요. 또 손님이 너무 많아지니까 2층 규모로 확장을 합니다. 결국 이 건물까지 다 매입해요. 운은 계속됐습니다. 유명 맛집 프로에 소개가 되면서 문전성시였어요. 심 씨의 타겟이 바로 이 가게로 향합니다.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니까요. 이 가게만 손에 넣으면 아주 오랫동안 호의호식할 수 있겠죠. 그 와중에 걸리는 건 역시나 인선 씨였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서 가게 운영을 딸 인선 씨가 맡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모 심 씨 입장에서는 인선 씨를 통제하는 게 급선무겠죠. 심 씨의 전략은 동생 부부를 포섭하는 걸로 시작됩니다. 늘 그랬듯 신앙심을 이용해요. 지금 인선이 몸 안에 있는 악귀가 점점 더 날뛰고 있다? 이 상태로는 위험해. 가족들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어. 너네 부부 당분간 손 떼고 좀 멀리 떠나 있어라. 응? 악귀의 기운이 닿지 않는 그래 울릉도가 좋겠다. 이미 깊게 세뇌가 되어 있던 동생 복순 씨는 언니의 말에 따라 그날로 짐을 꾸려서 울릉도로 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죠. 이모가 자식 4명을 다 데리고 식당으로 들이닥쳐요. 너네 엄마 대신 식당 일을 도와주겠다라는 핑계였지만 속내는 따로 있었죠. 이렇듯 날이 갈수록 이모 측 측근들로 식당이 운영되니까 인선 씨는 숨이 막힙니다. 급기야 이모가 매출에 관여했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굴어요. 덕분에 인선 씨는 정말 하루도 쉬지 못하고 밤낮 없이 일을 했는데요. 어느덧 이모는 식당의 장부까지 내가 관리하겠다라고 나섰고요. 그렇게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데 어느 날 인선 씨도 문득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모가 지금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살고 있지? 사실 벗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친오빠뿐만 아니라 4명의 사촌들에게 늘 감시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도 잘 못했대요. 한 번은 술을 마시고 그냥 열받아서 뛰쳐나갑니다. 친오빠한테 붙잡혀서 다시 이끌려왔죠. 그러다가 인선 씨가 결국 정면 돌파를 하기로 결심해요. 모든 걸 그만두고 부모님이 있는 울릉도로 가겠다라고 선언한 거죠. 그런데 심 씨는 그녀를 순순히 놓아줄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당시 식당의 명의가 아예 인선 씨로 바뀌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 내가 그럼 너 울릉도에 직접 데려다 주겠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며칠 후 사촌이 운전을 하고 심 씨와 인선 씨가 울릉도로 향합니다.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이모가 갑자기 휴게소에 차 세워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심각하게 흘러갔죠. 그녀가 다정하게 인선 씨를 바라보는 듯 했지만 말투는 굉장히 강압적이고 단호했습니다. 너 이모가 이제 편하게 해줄 테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말 들을 거지? 아니면 1번이라도 보내줄까? 물론 여기서 인선 씨는 무슨 말이냐, 난 울릉도에 가겠다 라고 입장을 바꾸지 않는데 순간 심 씨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해요. 그리고는 바로 차 돌려 명령을 하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년은 완전 악귀가 제대로 들렸어. 내가 네 속셈 모를 줄 알아? 너 울릉도 가서 니네 부모 다 잡아먹으려고 하지? 이런 식이에요. 아니 이걸 이모가 말했다는 게 전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다시 그렇게 식당으로 끌려온 인선 씨. 이모는 반드시 퇴마의식을 해야 너와 너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이 끊임없는 강요 속에서 인선 씨가 눈을 질끈 감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알겠어요. 이모 뜻을 따르기로 해요. 어쩌면 그것만이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심 씨는 퇴마의식을 준비했죠. 본인은 79세 고령입니다. 그래서 자식들과 조카, 또 신앙심이 강한 박 씨를 불러 모았어요. 그렇게 총 6명이 모였을 때 심 씨가 자기의 계획을 털어놓거든요.
인선 씨의 영혼을 정화해야 한대요. 그래서 반드시 몸을 수트로 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계획을 듣기만 해도 너무 위험하고 또 목숨이 오갈 만큼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그 누구도 감히 심 씨에게 반박하지 못했죠. 사건 당일 예약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식당 문을 완전히 닫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친오빠와 사촌 언니는 1층에서 일을 했고요. 동시에 2층으로 아무도 못 올라가게 막고 있었습니다. 한편 2층에서는 4명이 철제 프레임 세팅하고 또 행여나 밖에서 누가 볼 수도 있잖아요. 유리창을 모두 합판으로 가려뒀죠. 그렇게 준비가 끝난 뒤 앞서 CCTV 영상대로 인선 씨는 스스로 프레임 위에 올라갔습니다. 손발이 단단히 결박이 되었는데 그러자마자 심 씨가 신호를 보내요. 잠시 후 딸 아들이 뜨거운 숯이 담긴 화로를 가지고 온 거예요. 묶여있던 인선 씨가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한 거죠. 아니, 이건 아니잖아. 너무 심하잖아. 그래서 그녀가 발버둥 쳤지만 이미 몸이 묶여서 반항은 힘들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심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냥 인선 씨 머리 밑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었죠. 비명을 지르는 인선 씨를 보면서 입에 재갈 물리고 또 뺨을 때립니다. 이 모든 잔혹한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다른 일당은 오직 심 씨의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였어요. 그러다 잠시 후 또 다른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바닥에 있던 화로를 인선 씨 몸에 더 가깝게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당이 그 밑에다가 받침대를 또 올려줬습니다. 그 불은 전보다 더 뜨겁게 인선 씨 몸을 달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선 씨 옷을 찢어서 나체로 견디게 했고요. 그녀는 이렇게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다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을 잃었고요. 그제서야 일당이 그녀를 바닥에 눕혔는데 이때 인선 씨는 눈만 동그랗게 뜬 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당은 빠르게 현장을 정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요. 이렇듯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고 검찰은 심 씨 외에 2층에서 직접적으로 고문에 가담한 4사람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층에 있던 친오빠와 사촌언니는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했어요. 이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은 얼마 전인 2025년 9월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모 심 씨를 두둔하느라 다들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던 재판부도 도저히 교화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냉혹한 판결을 내리게 되죠. 심 씨에게는 무기징역, 그리고 세 자녀와 신도 박 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에서 25년이 선고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빠 염 씨와 사촌 언니 또한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돼요. 현재 이들은 형량에 불복해서 항소했고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사건은 온 가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을 마치 바베큐 하듯 고문하고 또 살인 과정에 여럿이 동참했다는 그 부분에서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심지어 이들의 왜곡된 믿음과 세뇌가 오직 한 사람, 그 무당이던 이모 심 씨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에서 저는 너무도 경악스럽다고 느껴졌거든요. 물론 사건은 하루 만에 발생했지만 알고 보면 수십 년간 이들 모두 심 씨의 손바닥에서 조종당했다고 볼 수 있죠. 어쩌면 그날의 사건은 예고된 비극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유독 한국에서는 이렇게 무속신앙과 관련된 범죄가 종종 발생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의지할 곳을 찾는 그 절박한 심정을 무속인들이 악용한 건데요. 이들이 진정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신이 진짜 존재한다면 벌을 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그들 자신이라는 걸요. 오늘 사건을 통해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그들을 경계해야 하는지 따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2016년 7월 30일 경상북도 영주시 한 자택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집 안에는 41살의 남성 박 씨와 한 여성이 함께 있었죠. 경찰의 목적은 박 씨였어요. 그렇게 그를 체포하려던 순간인데 옆에 있던 여성이 과격하게 경찰을 제지하더니
하나님께 지금 무슨 짓이에요? 당장 그 손 놔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하느님이라는 단어. 네, 예상대로 그녀는 이 교주 박 씨에게 완전히 세뇌되어 있는 상태였죠. 우선 1년 전인 2015년입니다. 이 박 씨가 당시 마땅한 직업이 없는 그냥 백수 상태로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전과 8범의 범죄자라서 취직이 아주 힘든 상황이었죠. 박 씨의 부모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매일 교회에 가서 우리 아들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올리곤 했는데 그런 간절함이 통했던 걸까요? 박 씨가 어느 날부터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자기가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칭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건 기적도 아니고 간절함도 아니고 그냥 망상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박 씨의 부모조차 아들의 말에 설득되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에게 영적인 힘이 생겨서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굳게 믿게 된 거죠. 그렇게 어느새 이들에게 박 씨는 아들이 아니에요.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왜곡된 믿음을 가지게 된 박 씨의 부모가 다음으로 자신들의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우리 아들이 이제 살아있는 신이다. 근데 이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무슨 그렇게 큰일 날 소리 하냐. 정신 차려라. 라고 하면서 부모의 이야기를 무시했죠. 하지만 단 한 사람, 48살의 여성 김 씨는 그 위험한 속삭임에 넘어갑니다. 여기에도 좀 사연이 있는데 김 씨는 예전부터 박 씨의 부모와 인연이 있었습니다. 농사와 관련해서 힘들 때면 그들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러면서 점점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시골뿐이라서 순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관계 때문인지 어느덧 김 씨는 박 씨 부모에게 동조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박 씨와도 만남을 갖게 됩니다. 자칭 교주 박 씨, 그는 이미 부모로부터 이 김 씨라는 여성의 가정사를 자세하게 캐낸 후였어요. 그리고 그녀를 만나서 마치 신이 나한테 말해준 것처럼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너 이렇지? 너 저렇지? 김 씨를 속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그녀는 어머 정말 하나님이 너한테 영림하셨나 봐요 막 이러면서 권능을 받았다고 강력한 믿음이 생기게 되죠. 참고로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이비 종교의 피해자들 대부분 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에 의존하고 싶은 인간의 그 약한 마음을 교주가 교묘히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도 달래주고 또 세뇌도 시키면서 믿음을 견고히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엔 사실상 교주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는데요. 김 씨 또한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어느 순간부터 박 씨를 신으로 여긴 거예요. 섬긴 거죠. 그런데 교주의 영향력이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덧 김 씨는 자신의 친언니, 자신의 남동생에까지 박 씨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 거야. 우리 교주님 믿고 구원 받아야 돼.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평소에 이 김 씨 남매들이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늘 자신들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우린 그저 믿고 따르면서 천국을 가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했던 믿음의 대상이 돌연 박 씨로 옮겨지기까지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이비의 무서운 점인 것 같아요. 그러던 2015년 9월 어느덧 김 씨 남매의 믿음이 굳건해지자 슬슬 박 씨는 이들을 착취하기 위해 행동을 개시합니다. 가장 먼저 남매를 주변으로부터 철저히 고립시켰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김 씨한테 너 계속 네 남편이랑 살면 네 남편 너 때문에 죽어. 이런 위협적인 예언을 하는 거죠. 교주의 말은 신앙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이 설교를 듣고 즉각 가정을 떠나요. 그리고 이때부터 교주 박 씨, 또 교주의 아내, 그리고 자신의 언니와 함께 합숙소에서 생활을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박 씨의 부모도 함께 있었고요. 그나마 남동생의 경우에는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살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게 6명의 기이한 동거가 시작됐죠? 이때부터 교주가 본색을 드러내요. 김 씨와 그녀의 언니를 강하게 통제하고 또 학대도 합니다. 이게 어떤 학대였냐면 일단 하루에 2시간만 자도록 강요해요.
그리고 이 2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은 자신의 설교를 듣거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가 설교를 할 때 꼿꼿하게 이 부동의 자세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내가 너네한테 귀한 말씀을 해주는 거니 경건한 자세를 취해라, 이 뜻이에요. 혹여나 자세가 흐트러지면 너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사탄이 들어있다 라면서 자매에게 폭행을 휘둘렀고요. 시간이 갈수록 그 폭행의 정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사실 이 교주 박 씨가요, 키가 180cm에 몸무게가 160에 달하는 거구예요. 그런 신체로 두 여성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모자라서 머리 잡아서 벽에 내리치기도 했어요. 심지어 이 자매에게 알몸 상태로 칼날 위에 앉아라 라는 이런 협박도 했고요. 아니 이건 누가 봐도 무슨 교육이 아니고 고문이잖아요. 근데 박 씨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가 돌연 봉사단체 하나를 만들거든요. 이 단체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밝히고 믿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단체를 운영하는 거액의 돈을 갈취하기 시작했죠. 당시 이 자매가 박 씨에게 빼앗긴 금액이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경찰로서는 대략 2억 원이 넘는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와, 2억 원이요. 한편 합숙을 시작한 지 2달째 김 씨와 언니는 이 지옥 같은 폭행을 견디면서 박 씨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해왔었죠.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무리가 찾아옵니다. 상처를 제때 치료받지 못하니까 골마 터져요. 또 거기에 제대로 자지도 못해 먹지도 못해 몸이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특히나 언니 김 씨는 평소에도 몸이 좀 약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더 심했고요. 결국 시간이 좀 지나자 대소변조차 제대로 가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2017년 4월 11일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날 새벽 2시 교주는 평소처럼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는 김 씨와 언니 그리고 교주의 부인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 설교가요, 무려 8시간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부동의 자세로 버티고 버텼죠. 하지만 그러다 김 씨 언니가 결국 쓰러지고 말아요. 픽! 근데 이걸 본 교주가 너 당장 못 일어나? 어디 감히 신성한 설교 시간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쓰러진 언니가 가느다란 신음소리만 낼 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박 씨가 더욱더 분노했죠. 너 살고 싶으면 대답해. 대답 안 하면 나 너 죽여버릴 거야? 막 폭언을 내뱉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쓰러진 언니를 1시간 동안 폭행했죠. 이내 그녀가 기절해 버리는데요. 그러자 박 씨가 더 노발대발하면서 그녀를 화장실로 끌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그의 부인과 김 씨가 그 지시에 따라 언니를 욕실로 끌고 가게 되죠. 이후 박 씨는 그녀의 몸에 샤워기로 찬물을 마구 뿌려가면서 뺨을 때립니다. 여전히 언니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요. 그러자 박 씨가 체념한 듯 내가 이거 교육을 잘못했네 하면서 욕실을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끔찍한 폭행이 끝날 줄 알았는데 얼마 후 다시 박 씨가 욕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그의 손에는 효자손과 가죽 허리띠가 들려 있었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예상되시죠? 마치 몽둥이와 채찍을 휘두르듯 폭행이 계속 이어졌고요. 이런 가학행위가 무려 6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결국 그녀는 견디다 못해 오후 3시 숨이 끊어집니다. 교주 박 씨는 그녀가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황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주 침착하게 남동생에게 전화를 겁니다. 누나가 죽었으니까 내일 일이 좀 와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12일 교주의 부름하에 김 씨 남매, 박 씨의 아내, 그리고 그의 부모까지 모두 합숙소에 모이게 되죠. 그리고 교주가 내뱉은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우리 자매가 죽었습니다. 근데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시 살릴 수 있으니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믿었어요. 왜냐하면 박 씨가 신 자체니까요. 어차피 그의 말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여긴 그냥 박 씨의 왕국이었던 거고요.
한편 그 교주의 어머니는 시신을 안매장할 장소로 봉화군에 있는 한 야산을 제안합니다. 이후에 일당은 빠르게 움직였죠. 박 씨는 트렁크에다가 피해자의 시신을 실었고요. 그리고 나서 야산 깊숙한 곳에 매장합니다. 그 자리에는 박 씨의 부모와 아내 그리고 김 씨 남매도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요. 지금 자기 언니가 죽었는데 김 씨가 정신을 차릴만도 하잖아요. 근데 여전했습니다. 계속 박 씨 곁에 남아서 합숙소 생활을 해요. 그럼 박 씨는 좀 변했냐? 전혀 아니었어요. 폭행과 통제도 여전했죠. 오히려 교주는 김 씨가 더 간절히 기도를 해야 언니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를 잘 안 하니까 언니가 지금 살아 돌아오질 못하는 거야. 제대로 해, 제대로. 그렇게 버티고 버티던 김 씨, 그녀도 점점 초췌해져 갑니다. 또 시간이 갈수록 내가 언니를 죽이는데 일조했다라는 죄책감도 힘들었고요. 또 그러는 사이 박 씨의 고문도 계속됐고요. 뒤늦게나마 이게 아닌가? 나 돌아가야 하나? 싶었지만 이미 이 교주와 그 일가족의 삼엄한 감시 속에 도망칠 엄두 낼 수 없었어요. 그렇게 또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2019년 7월 김 씨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교주가 최근에 새로운 여성 신도들을 거느리면서 합숙소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진 거예요. 감시도 점점 느슨해지고 있었고요. 결국 7월 6일 김 씨는 극적으로 이 합숙소에서 탈출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남동생을 챙겨서 도주합니다. 이후 남매는 박 씨를 피해서 강원도 일대를 전전했어요. 교주한테 잡히면 언니처럼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생각에 벌벌 떨면서 계속 거주지를 바꾸면서 도망 다녔죠. 그렇게 13일간 도주가 이어졌습니다. 남매는 이제 교주를 완전히 따돌렸다라고 확신을 했고 부산으로 가서 새로운 정착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게다가 죽은 언니에 대한 죄책감도 있고요. 7월 25일 남매가 용기를 냈고 교주 박 씨를 신고합니다. 그렇게 경찰이 빠르게 집을 덮친 건데 그는 여전히 세뇌되어 있는 이 신도들 속에서 보호받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범죄가 다 드러나나 싶었어요. 근데 정작 박 씨가 당당합니다. 그저 자기는 이 남매들을 도우려고 했을 뿐이다 라고 막 큰 소리를 쳐요. 그러면서 사실 그 언니를 제가 죽인 게 아니라 그 동생 김 씨가 죽인 겁니다. 저는 감싸주려고 그 안매장 도와준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김 씨가요. 자기가 죽이고 범행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지금 자기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인 거죠. 여기에 더해 옆에 있던 박 씨의 부모, 아내까지 다 그의 편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주님은 아무 잘못 없다. 억울하다. 아주 황당한 상황입니다. 얼마 후 그 야산에서 안매장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박 씨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곳곳에서 찾을 수 있었죠. 경찰 조사 또한 그가 살인범이라는 사실은 명백했고요. 2018년 2월 1심 재판이 열렸는데 박 씨에게 내려진 선고는 징역 30년. 또한 그 안매장에 가담한 부모와 아내에게도 각각 3년형이 선고됩니다. 김 씨 남매의 경우에는 사실 피해자이긴 하지만 안매장한 사실 자체를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겐 징역 2년 6개월 플러스 집행유예 4년이 선고가 됐죠. 박 씨와 가족들은 곧바로 항소합니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박 씨 아내가 그를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진술 다 뒤집어 엎고 맞다. 박 씨가 교주 행세를 하고 그가 살해한 게 맞다라고 증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증언이 나옴으로써 박 씨의 범행이 더욱 확실시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재판부는 박 씨의 형량을 22년으로 감형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일단 2심에서 이 살인이 우발적이었다라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우발적이었다 보니 30년형은 좀 과하다는 거죠. 게다가 박 씨가 깊게 범행을 후회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감형이래요. 아니 이미 전과 8범에다가 아내까지 그 사람이 죽은 거 맞다 증언했는데 이게 가능했을까요?
박 씨는 정말 진심으로 후회하는 자세였을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그간 사이비와 관련된 몇 건의 사건들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주들의 특징을 좀 찾아봤는데 일단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해요. 또 사람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 힘든 일을 겪고 있고 또 기가 좀 약한 사람들을 쉽게 조종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사이비에 빠진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버티기 힘든 상황이 많고요. 또 의존적인 성향이 원체 강하고 또 오히려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그런 순진한 사람들일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이 사이비의 덫에 걸리지 않는 걸까요? 교주들에 대한 이들이 잡혔을 때 엄벌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부터 그들을 따르는 신도가 없었다면 사이비도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결코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신을 빙자한 그 사람이 사탄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